늘 반가워요. 별일 없죠? 연말인데 잘들 보내고 있죠? 11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남북철도 공동조사 날짜가 드디어 확정이 됐네요. 네,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그 경의선과 동해선 공동철도조사를 18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조사할 때 총 이동하는 거리는 2,600km에 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로써 10년 만에 이 남측의 철도가 북측의 철도 구간을 다니게 됐습니다. 30일이면 금요일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정치부회 하는 날이네요. 네. 거기 보내긴 좀 그렇고요. 네. 취재 잘해서 잘 다뤄봅시다. 알겠습니다. 양 반장, 예.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내일 입당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입당과 함께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확정이 된 모양이네요? 네네네. 뭐 강한 야당, 대한 야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 음, 아마도 내년 2월 그 전대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한 대로요.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모레 30일 시작돼서 아까 18일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18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로써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그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측 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측 기관차가 끄는 겁니다. 북측 기관차가 넘겨받아서 이제 이끌고 우리 열차를 이제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대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어제 최 반장이 다뤘지만은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법원 내부도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하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 또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고요. 법원도 보완을 더 철저히 하겠지만은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 장관하고요. 민감용 청장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회 뉴스인데요. 국세청이 오늘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204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그리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 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둔 오늘 국회 상황과 법원, 검찰 쪽 뉴스부터 정리해보고요. 조금 전 얘기했던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소식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 심사가 중단됐던 국회 예결 소위가 사흘 만인 오늘 오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심사의 속도를 내긴 내겠지만은 매년 불거진 졸속, 부실 심사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가동에 들어간 예산 심사 등 국회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재개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내년도 정부의 세입 예산 가운데 유류세 인하에 따라 1조 1천억 원, 또 지방에 세금을 더 나눠주기로 하면서 2조 9천억 원 등 총 4억 원 규모의 세금이 줄어들었는데 이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대책 있어요? 없어요? 자, 우선 아니요, 잠깐만요. 대책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우선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됐습니다.
아유 우리 야당에게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대책을 안 갖고 왔어요. 회의하고. 조금 그래도 좀 앉아서 얘기를 서로 하고 가야지 저렇게. 자, 정부는 소소비 가동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춰야, 그러니까 이 걷어들이는 돈만큼 써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릴 건 늘려 이 세입과 세출 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이 심사를 거부했던 건 목리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30일 이후는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밀실 예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밀실에 앉아서 475조나 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 여야 간사단만 참석을 하는 소소위로 넘기게 되고요. 또 속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즉 누가 어떤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 알 수 없는 이 밀실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당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한국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 살림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 살림이 빵꾸난 마당에 시간에 쫓겨 법정 시간을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년도 470조 나라 살림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큽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 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깜깜이인 소소위만큼이나 예결위 소위만 해도 카메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자 한 명이 들어가 회의 내용을 받아친 다음 공유를 해주면 그제서야 예산이 얼마가 줄었고 또 얼마가 늘었는지 또 의원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개로 진행되는 다른 회의처럼 이 생생한 분위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5일 내내 야단 맞은 기분입니다. 고성과 질책이 오간, 정말 거기 있다 보면 목숨이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의가 파행이 되자 조홍천 의원은 권성동이 보고 싶다, 권성동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느닷없이 왜 권성동 의원이 보고 싶다는 거냐? 조 의원, 이 법사위 때도 권 의원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몇 배는 더 힘들다라고 토로한 겁니다. 자,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 어떠했냐고요? 자, 이러했습니다. 이석하시는 것이 뭐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조용히 해요!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해요! 왜 나만 그럽니까 왜? 박봉희 의원님 목소리가 더 크고요. 더 반말 많이 했습니다. 땅분이 진행하시면 다 아니 땅분이 진행하면 되는데 누가 뭐 법안 시켜가지고 제가 바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할 제가 바보 아닙니다. 자, 마침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최영집 전 사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권 의원 등 당시 강원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여지껏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법무부와 이 검찰을 향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기소하고 또 일부는 무혐의하고 일부는 계속 7달 동안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 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 안 했구만. 자, 이와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사흘 만에 재가동, 민주당, 야당의 목리, 한국당 나라 살림 구멍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로써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예산 심사가 사흘째 또 중단된 상태였고 다행히 오늘 오후에 여야 간사단이 만나서 극적으로 심사를 재개하는 데는 합의를 했네요.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는 4조 원의 세수 결손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오늘까지 예산 심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 오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 예산 소위를 속개하기로 합의하고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부분을 채우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라도 대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세입세출 심사를 하면서 대안을 만들면 된다라면서 맞섰는데 이 소소위를 가동하기 전에 세수 결손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이 정부의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재개에 합의한 겁니다. 또 더 이상 예산 심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졌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네, 그 고반장 지금 뭐 예산 규모가 470조 원이나 되는데 지금 나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며칠은 했지만 부실 졸속 심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 뒤 자정이면요, 국회법에 따라서 이 국회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상 심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 조만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소위로 이미 미뤄둔 지금은 안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 부실 심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소소위는 이 비공개에다 속기록도 남지 않아서 누가 어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부 원안 또 이제 최종 통과된 국회 통과안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증감액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고반장이 나중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좀 확인해주기 바라고요. 성격이 꼼꼼하잖아요, 제 고반장이. 꼼꼼하죠. 꼼꼼하죠. 예. 네, 그래요? 맞아요. 꼼꼼해요. 아주 좋습니다. 뭐 잘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과 함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선거제 개편입니다. 어제 고반장이 이제 한라인에서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야 3당은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죠, 양 반장.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결의대회 열고요. 국회의원 의석을 이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 야 3당은요, 이 거대 양당인 민주당, 한국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국민의 뜻에 따른 선거제 개혁 실현해야 한다 촉구했는데 한번 그 장면 보시죠.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광화문에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국민이 의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당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의원 수가 비록 적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우리 뒤에 굳건히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세! 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링컨 미국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서 노예 해방제 이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설득해야 한다라면서요. 이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서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더군요. 사실 이 민주당은 야당이던 시절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뭐 다수당이 되고 또 여당이 된 이후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동안 당론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는 뭐 전국 단위냐 뭐 권역별 단위냐의 차이일 뿐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것에는 야3당의 요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당도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출국할 때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했다면서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실 뭐 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는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라는 정말 초유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그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그 대법원장을 찾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 김부겸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와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드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법원도 법관이나 직원들의 신변 보호와 청사 보완을 철저히 하겠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도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없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체포한 74살 이 남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남 씨가 대법원 청사 앞에 차려놓은 천막 농성장과 사용하던 이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 등도 압수수색했고요.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은 이 시너 용기, 남 씨의 또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유류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했고 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지난번에 판사 탄핵에 대한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결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낸 게 있는데 법관 대표회의의 의결, 그 법적 효력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그렇게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이 의견서를 낸 건데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법사위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 찬성이든 반대든 이 탄핵과 관련해서 낸 이 법관들 의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 이 법사위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 회의를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저번에 박지원 의원하고 주고받았을 때처럼 고성을 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비법적인 기구는 가급적이면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개인 발언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받아. 자,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죠. 틀리고 왜 개인이에요, 내가? 개인의 말씀이시죠.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거요. 아, 위원장이 책무를 생각하세요. 책무를. 회의를 공정하게 이끌게 책무지. 네, 지난번에도 여성규 위원장이 상당히 큰 소리를 쳤는데 저 장면이 자꾸 재현이 되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법원 행정처는요,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요,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오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요, 사법 불신과 이 검찰 수사를 의사와 환자에 빗대서 다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그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부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해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걸로 해석이 되고요. 자, 한편 검찰은 이 서너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번 달 말쯤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은 지금 검찰의 소환 요청에 2차례 응하지 않았는데 이 검찰은 행정처가 짠 재판 계획을 선관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 전 대법관을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1호 기소자였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잡혔네요. 다음 달 10일이네요. 10일로 잡혔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일단은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나올 의무는 없죠. 한 두세 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다음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국회 예산안으로 갈게요. 예산안 처리 시한 D-4 여야 심사 재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단 우주선 누리호가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 개발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6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주춤한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구석 일렬 대신에 회의실 일렬입니다. 두 편의 우주 영화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신반장의 띵장 매치, 퍼스트맨과 마션입니다. 자, 먼저 퍼스트맨인데요. 이 제목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을 밟습니다. 시험 중 동료를 사고로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인류의 도약을 이룬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There's no easy way to save us. They're gone, Leo. You need to fail down here so we don't fail up high. 4, 3, 2, 1, lift off. We have serious problems. We've got this under control. 자, 띵장 매치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마션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인류는 화성에서 살 수 있을지를 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한 대원이 낙오가 되고 이제 그는 지구에서 구조선이 올 때까지 화성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Okay, let's do the math. I gotta figure out how to grow 4 years worth of food here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But if I can't figure out a way to make contact with NASA, none of this matters anyway. Mein Gott. Mark Watney's still alive. Woo! In your face, Neil Armstrong. Let's go get. 네, 물론 아직까지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SF 영화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우주 탐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마션, 화성인의 꿈에도 한 걸음 다가섰죠. 미국이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예전 탐사선과는 달리 처음으로 화성의 땅속을 탐사하게 됩니다. 30 meters, 20 meters, 17 meters,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네, 인사이트는 화성 궤도에 도착해서 대기권을 뚫고 하강에 착륙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속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마찰열을 견뎌야 해서 공포의 7분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인사이트가 처음 보내온 사진에는 먼지 속 지평선 너머 화성의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우주 탐사의 꿈을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쓰일 엔진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2013년 성공한 나로호 이후 5년 10개월 만인데요. 러시아 엔진을 쓴 나로호와는 달리 누리호는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을 달았습니다. 자, 발사체는 목표 연소 시간인 140초를 훌쩍 넘겨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이 발사체는 우주선 개발의 근본이 되는 기술로 선진국 위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독자 기술을 갖춘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께에는 우리 발사체로 위성을 쏘고 2030년께에는 달 탐사선까지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y the Korean space industry, and despite the fact that your space industry is just at the beginning phase of developing your own space capability, still your progress is rather fast, and we hope that in, say, 10 years from now,
Korea will join the club of advanced countries who are in the space club right now.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외교안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9월 뉴욕의 유엔 총회 기관에서 만난 지 2달 만입니다. He's going to meet with President Macri, the host government of Argentina. He'll meet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and then, as Sarah said, the president will meet with President Putin and have a working dinner with President James. 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북한과 조율 중이란 설명을 반복했지만 사실상 북미의 고위급 회담은 다음 달로 미뤄졌고요. 이에 따라서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줄줄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선 미국이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르헨티나까지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갈 때는 체코에, 돌아올 때는 뉴질랜드를 들르는데 지금은 체코에 있습니다. 오늘 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 기술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체코는 러시아산 원전 6기에 더해서 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이를 놓고 한국의 수력 원자력과 러시아, 프랑스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미 정상 G20서 6번째 회담, 중재 외교 재가동입니다. 네,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기 전에요. 아까 그 누리호 그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정부에서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성공했고 또 검증까지 거쳤다는 거죠, 최 반장. 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그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조금 전에 열었는데요. 자,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엔진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라고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행 상황에서 75톤급 엔진의 작동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부에 따르면 시험 발사체는 저마디 총 151초간 연소를 해서 이 목표치였던 140초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연소가 종료된 시점에는 75km 의 고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관성 비행을 통해서 발사 후 319초쯤까지 이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물선형으로 비행을 하면서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 안전하게 낙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차관은 오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호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이요. 기대가 됩니다. 자, 외교안보 이슈로 갈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어제 신 반장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높다 이런 분석을 했지만 성사가 됐고요. 지금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이번 달에 열리지 못할 것 같고 또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실무급 회담도 연기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교착 상태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아까 앞서 잠깐은 얘기했는데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이 됐죠. 네, 남북 철도 조사 역시 제재 완화 문제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후 철도 연결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지만 미국 또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로 지지부진했다가 주 초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6일 북측에 이번 주 공동조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오늘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다 나온 거예요? 네, 날짜도 나왔는데요. 이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18일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의선은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약 400km 구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조사를 하고 이 동해선은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 약 800km의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기관차를 포함한 우리 측 차량 7량이 도라선역을 출발해서 이 북측
판문역에 도착을 한 뒤에 북측 기관차를 우리 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우리의 열차는 30일 오전 6시 반께에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오전 8시께엔 도라산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도라산역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환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사 후에 연내 착공식 그리고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면은 그야말로 뭐 10년 만에 끊겼던 철길이 다시 복원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예, 다만 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또 있습니다. 다시 유엔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 남북 경협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북한이 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이 또 철도 연결이 상징적인 그냥 한 번의 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2년엔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탄 뒤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말이에요, 최 반장. 미국 대북 라인 인사에요.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그 폼페이오 장관의 소위 뭐 오른팔로 불리는 그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자리를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례 방북에 모두 동행을 했었고요. 지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빨간 네, 원으로. 이달 네. 중순에 비밀리에 또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미 실무 협상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말쯤 CIA에서 사직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산하의 한 연구소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직접적인 확인은 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해온 일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유엔 외교무대에서도 이 대북 압박 분위기를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오는 12월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는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교체설도 끊이지 않고 있죠. 외교안보팀 재편이 이뤄지는 이런 과정에서 더 강경한 인사가 오느냐 또는 온건파 인사가 오느냐에 따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뭔가 딴짓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말을 한 듯한 느낌이 났는데 아니에요? 제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네, 알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가기 전에 그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들렀어요. 아까 그 신반장도 설명했지만요. 거기서는 원전 수출이 가장 큰 이슈죠, 신반장. 네, 오늘 밤에 이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형 원전 수출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건데 현재 체코는 러시아산 원전 6기에 더해서 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놓고 한국의 수력 원자력과 러시아, 프랑스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이나 관심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양 반장,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요.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원전 세일즈 얘기했지만요.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거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비판들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외국에선 그걸 팔려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모순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요. 먼저 바른미래당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해외 원전을 수주한 사례가 지금 전무하다. 국내에선 위험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국제사회는 그걸 팔겠다고 하면 이거 모순의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손학규 대표 아예 이 탈원전 이거 할지 말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자력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67.9%의 국민이 원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현실 속에서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자유한국당도 얼마 전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것을 놓고서 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이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과 에너지 수급 과정이 닮은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 또 그러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 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 운영 뭐든지 한국당이 뒷받침하겠다
하겠다고 약속한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반면 이 민주당은요,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서 직접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이 대만은 2025년까지 단기간에 이 6개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정책인 반면 우리는 70년간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이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탈원전 프레임으로 정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죠. OECD 회원국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중이 73.2%에 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오직 정쟁을 위한 그런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부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노총과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요. 주말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의 노동자, 또 농민 등 시민단체 회원 2만여 명이요.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 대회 당일 국회를 양쪽에서 에워싸고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추진을 당장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리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진 대열이 마치 하객진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국회를 감싼 뒤에 다시 한 곳으로 뭉치는 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객진이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는 이런 모습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어제 이제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간부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는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뜨겁죠. 네, 지난 22일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조합원 10명이 사측 공동대표를 집단 폭행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지상파 방송도 자기들 편이고 경찰과 검찰도 자기들 편이고 심지어 법원도 자기들 편이라고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밖에 경찰이 있는 데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심지어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덤비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지우고 이 정계를 임매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유유히 그냥 사라지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으니까 좀 답답했잖아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관련한 소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G20서 6번째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 검찰 기소를 지켜본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그러니까 12월 13일 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죠. 홍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보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입장보다는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져서 최소 1심 판결까지는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중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판단 시점이 확 앞당겨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마 1단계는 지금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제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저희 당이 아마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요. 이재명 지사가 SNS에 글 하나 올렸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자, 강제 입원 의혹의 그 당사자인 작고한 친형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자,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날 성원해주는 동지들, 국민만 보고 내 길을 걷겠다. 자, 이걸 화자만 가리고 듣는다면은 누군가의 탈당 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무방할 내용인데, 자, 당 안팎의 관측처럼 이미 이 지사의 결심은 섰다. 끝까지 싸운다. 단 출당은 당할지언정 제발로 나가진 않는다. 이 점점 이런 형국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 한국도로공사가 배포한 만화 홍보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로공사의 대표 캐릭터 길통이하고 이 차로차로를 등장시킨 고속도로 이 미납통행료 홍보 여행이란 이 홍보물인데, 자, 미납 통행료 납부 독려 캠페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캐릭터가 쓴 사투리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통행료를 안낸 길통이가 걸쭉한 호남 사투리로 말합니다. 야, 차로차로야, 시방 미납 통행료 있다고 연락 와불었단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차로차로, 니 뭐라카노? 통행료도 안 내고 운전하나? 야, 얼굴 팔린대. 자, 구박을 받은 길통이 화가 나죠. 아따, 바빠서 그라불었지. 바쁠 거 없지. 천천히 내불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속 편한 얘기를 들은 차로차로가 한심하다는 듯, 네 통행료 제때 안 내면 어찌 되는지 아나? 자, 깜짝 놀란 길통이, 으짜 고속도로 못 탄다냐잉? 이러니까 또, 니 와 그리 무식하노? 통행료 10배 부과되는 거니 모르나?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느낌을 잘 살리진 못했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보신 대로요, 호남 사투리를 쓰는 길통이는 통행료 제때 안 내고 그까이 그냥 대충 그냥 대책 없이 사는데 반해서 이 영남 사투리를 쓰는 이 차로차로 아주 그냥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말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자, 이거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딱 봐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자,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호남 사투리를 쓰는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던 그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발현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이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제작한 홍보물이었습니다. 자, 도로공사 측은 당연히 오해다, 친근하게 다가서려다 보니 사투리를 썼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사과문도 내면서 전량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때까지도 지상파 방송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강력범, 사기꾼, 조폭 이런 사람들 태반에다 아따, 웜에 이러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썼단 말이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수사반장 같은 거 보면서 그렇게 보고 들었던 탓에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랬던 영화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본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아픈 기억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투리 사용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그제 이 국회 예산소위 회의 도중에 또 썼죠. 그거 벌써 3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시고, 예.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분빠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이 관련 예산을 심의하다가 어떤 특정 사업을 놓고 이 타당성을 따지면서 국민 혈세로 분빠이 해도 되는 겁니까? 되겠느냐? 이렇게 언성을 높인 거죠. 자, 이은재 의원의 일본어 사용, 이게 워낙 또 화제를 낳고 또 유명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일부가 또 일본어 하면서 뿜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지 마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겐세이, 야지,
이것만 해도 당연히 이때도 뭐 부적절하지만 실수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은연중에 일본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2번씩이나 그 때문에 입길에 올랐던 상황에서 또 이렇게 뿜빠이라고 한다. 글쎄 제가 이은재 의원님 속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논란을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좀 듭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이 의원님 평소 언어 습관이 좀 그런 거였다면 이건 좀 국회의원으로서 초토 가오상하는 일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자, 이재명 지사가요, 지난 24일이죠. 검찰 출석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논란이 컸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다뤘었고, 오늘 오전까지는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나흘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 좀 지켜보죠. 근데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했지만요. 김혜경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새 유심칩이 들어간 흔적을 찾았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이게 이재명 지사 측이 지금은 사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김혜경 씨의 과거 휴대폰에 최근 새 유심칩이 삽입이 돼서 이 통화가 이루어진 흔적, 그러니까 이 사용 흔적을 검찰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직 이 휴대폰이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검찰이 갑작스러운 이 압수수색에 나선 거였는데요. 물론 김 씨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그 중고 단말기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꼭 김혜경 씨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확보에 나선 거였는데 하지만 정작 찾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점 관련해서요. 그 김혜경 씨 관련한 고발인인 이정열 변호사가요. 오늘 새로운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반쯤 익명의 제보자가 전하기를 이른바 해경군 김 씨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 단서,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과거 썼던 아이폰으로 통화 시도를 했는데 연결음도 들리지 않은 채 바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8초 정도 숨소리만 들린 뒤에 끊어졌다라는 건데, 이 변호사는 현재 그 아이폰 전화번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수사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가입자 명의가 누구이고 또 요금은 누가 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일단 왜요?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초반적인 무슨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미안해요. 환청이 들렸나? 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 한쪽의 주장으로 남겨놓기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 출신 인사가요, GKL, 그러니까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상임이사에 선임됐다는 그런 보도가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 나왔고요. 관련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그제 주주총회를 열고 4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상임이사는 이 연봉 1억 1천만 원을 받는 자리인데 저희가 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자격 요건에 리더십, 청렴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등이 쭉 있고,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거기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운영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이곳 상임이사로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 또 송무실장으로 일했던 송병곤 씨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 속의 국밥집 아들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 예. 그 임시완 씨가 연기했던 그 국밥집 아들 진우의 실제 모델이었죠. 그리고 또 불임 사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 진구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부산 시의원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 씨의 경력이라는 게 법무법인 사무장, 잠깐 동안의 정당인 이런 거뿐인데, 자, 관광, 카지노와는 무관을 하죠. 그런데 상임이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랜드 코리아 레저 측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송 씨 역시도 어제 JTBC와의 통화에서 그냥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낙하산 논란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어 뽑았다 이런 주장을 보통 펴곤 하죠. 그런 논란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다른 3명의 이사들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한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출신입니다. 바로 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모회사가 바로 여기죠. 다른 사람은 내부 인사 출신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문화체육부 출신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체부,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 레저로 이어지는 유관기관 인사들이 나눠먹기를 한 모양새가 됐지만 그래도 이들 세 사람은 관광, 레저 분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반해서 이 송병구 씨의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는 낙하산인 셈이죠. 무엇보다 이 회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전임 사장이 물러났던 과거가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새로 임명된 신임 사장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유태열 전 대전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고 반장. 네, 또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의 낙하산 인사 숫자가 365명인데 이제 이게 전임 정부 때 2년 동안 낙하산 숫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전문성이 있음에도 당 출신, 캠프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폐해 때문에 더욱 이 낙하산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9년 동안 야당을 하면서 당 출신 인사들의 인사 적체 등이 부른 필연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거 다루지 못했으니까 얘기를 좀 짚어보면요. 그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했군요. 어제는 소위였군요. 참, 그렇습니다. 소위 네. 기사를 제가 봤구나. 네, 또 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창호 씨 측은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이 동분서주했던 윤창호 씨 친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울분을 토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망 사고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소위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 5년 이상은 이 살인죄랑 준한 건데 음주운전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상해죄에 준하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좀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윤창호 씨 친구들은 입으로는 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더니 막상 그건 과하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면서 법사위 판단을 비판한 거죠. 글쎄요, 법사위도 나름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고려했겠지만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분노, 또 여러 가지 문제, 심각한 문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적합한 수준이었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동지 국민 믿고 뚜벅뚜벅 갈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일명 유치원 3법이 오늘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만들어서 기존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지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국민들도 가슴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가 열렸는데요. 자, 교육위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오늘 통과 여부 주목됐습니다. 결국 오늘도 교육위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자,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올 테니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2월 3일쯤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내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상도 의원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시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뜸 들이다가 밥 태우는 거거든요. 지금 쌀도 안 얹혀가지고요. 솥단지만 새까맣게 타게 생겼는데 무슨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오늘은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오늘도 또 3일날도 뭐 그거 통과될지 안 될지 혹은 처리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는 자유한국당 안 했어서요. 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당이 낼 법안 내용 일부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개인 재산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권 인정은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죠.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여타의 사립학교와도 그 설립의 기반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적 사용료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유치원 3법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스스로 자신의 그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 유아교육 사업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가 없고 자신이 소유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비대위의 정말 대변자인지 아니면 국민의 대변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유총은 내일 집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 반대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물론이고 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모두 10,000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한유총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교사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은 학부모 2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그 이상의 학부모를 집회에 동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아이편에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마찰을 우려해 집회에 학부모 대신 참여할 알바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집회 참석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 집회 참여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보도에서 인터뷰에 응한 학부모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내년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참석을 했더니 유치원 이사장이 나와서 한유총 홍보와 하소연만 1시간이나 했다. 자녀를 맡긴 입장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곤란했다. 자, 유치원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미세먼지 이야기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 다들 찝찝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한반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자,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마스크 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습니다. 자, 어떤 마스크 써야 하는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 마스크나 쓰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KF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KF 80, 94, 99 이런 숫자 써 있다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자, 정확히는 KF 80의 경우에는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고 KF 94와 99 제품은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 써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 어디로 이동하고 언제 배출되는지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입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식도를 따라 이틀 안에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됐습니다. 문제는 코를 통해 기도를 거쳐 흡입된 미세먼지였습니다. 이틀 뒤에도 무려 60%가 폐에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출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 과정에서 소량의 미세먼지가 간과 또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좀 귀찮고 답답하고 좀 비싸더라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육이 문턱 못 넘은 유치원 3법, 한유총 내일 대규모 집회.
네, 한유총 내일 집회 관련한 아까 동아일보 보도 관련해서는요. 혹시 한유총 측의 반론이 들어오면요. 다시 좀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요. 수도권은 조금 약간 낮았다는데 남부지방은 심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뭐 오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오후 들어와서 현재 미세먼지 나쁨 보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수도권 바깥입니다. 황사 때문에 충청, 제주, 전남북, 이런 중부 그리고 남부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서 많이 옅어진다고 그러네요.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탓하기 전에 우선은 줄이는 게 급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이 조명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조 장관, 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다면서 이 중국을 탓하기 전에 이른바 생활 속 미세먼지를 내가 스스로 먼저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14에서 15%가 이 자동차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경유차 영향이 92%다라면서 경유차 줄이기가 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데 저소득 사업자의 이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을 도와가며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죠. 신 반장. 네, 전 변호사가 한국당 여러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자기들이 문자로 해촉을 하더니만 그날 지방 어디 강연을 가서 기자들에게 자기 팔을 자르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분의 수족이었나 팔을 자르게 라면서 여전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요. 또 김 비대위원장이 당에 기강을 세우겠다고 하던데 민주정당은 기강을 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도대체 민주주의자인 것은 맞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당 비대위에 대한 비판도 내놨는데요. 전 변호사는 비대위가 보수 원로이고 또 이 보수에서 열심히 활동한 권위를 가지신 분들 같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한데 현재 비대위는 그렇지 않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해도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놀라지 않는 건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큰 자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도 보고 공부도 좀 더 하시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늘 초조해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 3법 얘기를 아까 이제 고 반장이 했는데요. 폐원 신청을 하는 유치원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일주일 사이에 15군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요. 85개 사립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했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경기, 전북, 대구 이런 순인데 이 상당수가 원화 모집 어려움 이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상당수가 일부가 이번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유치원 숫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이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병역 거부 대체 복무가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근무를 하는 쪽으로 사실상 그 단일안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내일 한국당 입당은요. 내일 좀 다뤄보죠. 내일 추가로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유치원 3법 제동, 한유총 내일 대규모 집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십니까? 세계사들이 왜 안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톡소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벌어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위 모습을 보셨습니다.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낮 동안 돌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 국회가 제대로 시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수 올린 거 확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엊그제 지난주에 서울에서 발달장애인 키우는 부모가 더 이상 해결점이 없어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부모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머리가 아파 잠깐 혈압약을 많이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윤 회장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앞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적장애인이 고혈압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남일이 아니라며 가족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딸이 지난 3년 동안 방 안에서 있습니다. 저희 딸은 걷지 못하는 뇌병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외치고 삭발을 하고 국회로 넘어왔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대통령님, 저희 주간 서비스 시행이 돼서 아이하고 건강하게 아이는 데이 서비스 받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벌든지 뭐든 하든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지 방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책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올렸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잘 보초를 서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뜻대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외롭게 투쟁하시는 거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 끝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당의 우선 사업으로 논의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해산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 위해서 군림한 존재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나마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는데요. 취약계층의 고통을 배려한 심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그런 속보가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달에 열리지 못했잖아요. 관련해서 그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파트너잖아요. 그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용호 외무상으로 좀 교체해 줄 뜻을 그 북한 측에 전달을 했다. 그런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일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나만 안 드네. 저희가 너무